혹시 서점에 가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한 적 없으세요? 똑같은 책, 예를 들어 죄와 벌 같은 고전 소설이 출판사마다 다른 버전으로 수십 권씩 꽂혀 있잖아요. 이게 대체 왜 이런 걸까요? 오늘 바로 한국 출판계의 아주 독특한 현상, 이른바 재번역 열풍에 대해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해밍웨이의 그 유명한 작품이죠. 노인과 바다. 우리나라에 번역된 버전이 몇 종이나 될 것 같으세요? 놀라지 마세요. 무려 70종이 넘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어린 왕자는 상황이 더합니다. 이건 뭐 100종을 그냥 훌쩍 넘어가요. 그러니까 한국 독자들은 책 한 권을 고르려고 해도 수많은 선택지 앞에서 고민해야 하는 거죠. 이건 정말 세계적으로도 되게 드문 현상이거든요. 일종의 재번역 열풍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도대체 왜 유독 한국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가 뭘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그럼 이 미스토리를 한번 풀어보죠. 첫 번째 단서는 아주 현실적인 곳에 있습니다. 바로 돈, 즉 출판 비즈니스의 세계죠. 가장 직접적인 이유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경제적인 이유를 보면 답을 꽤 명확해요. 생각해보세요. 저작권이 끝난 고전 작품들은 출판사 입장에선 저작권료를 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독자층은 이미 확보돼 있죠. 그러니까 이건 거의 실패할 확률이 없는 안전빵 상품인 거예요. 이러니 너도 나도 출판사들이 이 시장에 뛰어드는 거고요. 근데 이게 얼마나 유별난 형상이냐면 바로 옆 나라 일본이랑 비교해보면 그냥 바로 답이 나와요. 아까 노인과 바다가 한국에 70종이 넘는다고 했죠? 일본에는 몇 종 있을까요? 딱 4종입니다. 70대 4. 이 차이 엄청나죠? 실제로 데이터를 봐도 그래요. 우리나라 번역서 시장은 문학, 특히 고전 문학이 거의 장악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바로 이런 환경이 재번역 열풍이 불 수 있는 아주 좋은 땅이 되어준 셈이죠. 하지만 이게 단순히 돈 문제, 비즈니스 문제만은 아니라는 게 핵심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야기가 너무 단순하잖아요. 상업적인 이유는 이 퍼즐의 딱 절반일 뿐이에요. 그 이면에는 훨씬 더 깊고 근본적인 무언가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재번역 가설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게 뭐냐면 새로 나오는 번역본들은 그냥 옛날 책을 다시 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는 원작이 가진 본래의 의미, 그 진실에 조금이라도 더 다가가려는, 더 충실해지려는 끊임없는 시도라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번역가도 독자도 모두가 이렇게 필사적으로 찾고 있는 그 진실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책 한 권에 담긴 진실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한 소설가의 시선을 따라가 볼 겁니다. 소설가 김용만 선생이 분석한 도스토옙스키의 불후의 명작 죄와 벌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김용만 소설가는 이렇게 말해요. 도스토옙스키는 아주 독실한 신자였는데 그가 생각하는 진실은 똑똑하고 힘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가장 낮고 가장 보잘것없는 곳, 그런 사람들에게서 진짜 진실이 드러난다고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죄와 벌에서 그 역할을 하는 인물이 바로 소냐입니다. 직업은 매춘부,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인물이죠. 바로 이 소냐가 머리는 비상하지만 오만으로 가득 찬 주인공 라스콜니코프가 결코 혼자서는 깨달을 수 없는 어떤 신성한 진실,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소냐가 왜 그렇게 중요한 인물인지, 그녀가 가진 힘이 뭔지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생각하는 죄와 야비함의 차이. 이 둘을 구분하는 게 이 소설의 진실을 여는 핵심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죄는요, 이를테면 순진하고 의도치 않은 실수 같은 거예요. 그래서 법의 심판을 받고 뉘우치면 구원받을 수 있죠. 하지만 야비함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건 아주 계산적이고 기만적인 악이에요. 심지어 착한 척, 고결한 척, 위선을 떨면서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죠. 그래서 훨씬 더 질이 나쁘고 구원받을 수도 없는 거라고 봤어요. 다시 소냐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녀는 죄를 짓고 살아가죠.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단 한 점의 야비함도 없습니다. 오히려 순수하죠.
도스토옙스키는 바로 그 지점, 죄는 지었을지언정 야비하지 않은 그 영적인 순수함 속에 진짜 진실이 있다고 본 겁니다. 이걸 분석한 김용만 소설가 자신도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나는 창녀처럼 무시당하고 싶다. 그래야 세상을 무시할 수 있거든.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 버림받은 자의 시선으로 봐야 비로소 세상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 보죠. 지금까지 이야기한 19세기 러시아 소설의 이 깊은 철학이랑 서점에 수십 종씩 깔려있는 고전 소설, 이 한국의 출판 통계랑 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걸까요?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첫째, 한국에는 고전 소설, 재번역 열풍이 있죠. 둘째, 여기에는 분명 출판 시장의 경제적인 논리가 작용합니다. 하지만 셋째, 그게 다가 아니라 원작의 진짜 의미, 그 진실을 찾으려는 아주 뜨거운 문화적 탐구가 그 밑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이 완벽한 번역을 찾으려는 노력이 소설 속 주인공들이 진실을 찾아 헤매는 그 모습과 정확히 겹쳐 보인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최고의 죄와 벌 번역본을 찾으려는 그 행위 자체가 우리 삶의 의미와 진실을 찾으려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용만 소설가는 마지막에 아주 멋진 비유를 하나 남깁니다. 진실은 마치 양파 같아서 까고 또 까도 중심에 어떤 알맹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 껍질을 하나하나 벗겨내는 행위, 그 과정 자체가 전부일지도 모른다고요. 그렇다면 이런 생각도 가능하겠죠? 어쩌면 중요한 건 수십 종의 번역본 중에서 단 하나의 완벽한 정답을 찾는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이렇게 끊임없이 새로운 번역을 시도하고 또 독자들은 여러 버전을 읽어보면서 고민하고 토론하는 그 열정적인 탐구의 과정. 바로 그 과정 속에 진짜 가치, 진짜 진실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